녹화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글 쓰는 좀 어, 방법들 대해서, 그러니까 좀 글 쓰는 게 본질과 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스킬적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한 보름 됐는데 이제 아까 태영기 선배님께서도 글쓰기 어렵다 하셨고, 이용 선배님은 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신지 어, 아, 글쓰기가 많이 좀.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다 네, 못 올렸어요. 다 못 아, 올렸습니다. 오늘, 그러시구나. 예, 네네, 오늘 알겠습니다. 저녁까지, 예, 오늘 열심히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뭐,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일단은 보름, 딱 오늘 보름 됐더라고요. 그래서 딱 10월치 아까 주제 맞아요. 올려드렸고,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시간 여건 되실 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떠세요? 글쓰기가 나는 아직도 어렵다. 1번. 쉽다 2번. 그래, 조금 쉬워졌어요. 좀 좀, 쉬워졌다. 네, 네. 약간, 예, 예. 1.5. 네, 1.5. 어렵다기보다는, 네. 이 주제를 주시면은, 네. 항상 보니까 좀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은, 네. 예, 이렇게 좀, 그래도 음. 경험이 딱 떠오르고, 네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문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적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좀 아,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글쓰기가 그래도 좀 쉬워졌던 그래도 저렇게 좀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로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음, 저기 나의 현재 상태를 이제 아직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설을 쓰더라도 그때 음, 선생님이나 이용 선생님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음성으로 할게요. 이제는 끝나고 나서 같이 그 현재 상태를 인정하지 아직도 내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는데 이걸 내가 다 내려놓고 쓴다고 해도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까지 써야 되나?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글쓰기가 또 쓰다 멈추다 쓰다 멈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꼭 이 현재 상태를 다 인정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걸 해결하면 좀 내려놓고 작가라면은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죠. 막 진짜 내가 어디 무덤까지 갖고 갈 때 얘기를 막 퍼내가지고 쓰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힘든 얘기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오픈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조금 솔직하게 쓰되, 이제 너무 또 나를 또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남의 얘기만 또 쓰면은 그건 또 내 글이 아니고 그냥 어디서 읽었던 거 그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는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좀 내려놓고 내 상태를 인정한 상태에서 써야 이게 정말 내 진정성이 있고 진심이 나오는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것저것 다 쓰고 싶은 거예요. 이제 글쓰기가 조금 수월해지니까 한 가지 주제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 영재 선배님이나 영 선배님께서는 나는 이게 드라마도 있지만 이거 비슷한 뭐 책도 있었네. 그러니까 이것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할 말이 많아지면 중구난방 되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마무리 질 건지. 그럼 결국에는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만 쓰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한 번에 너무 잘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글이라는 게, 그러니까 또 시간이 없고 선배님도 일상생활인데 또 이 과정 진행하면서 또 이 질문 들어보면은 빨리 쓰고 빨리 딴 걸 해야 되는데 글도 안 써주고 계속 또 밀리면은 또 쓰기가 더 싫고, 한 번에 더 잘 쓰려고 하니까 또 이게 어렵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이 세 가지를 저도 아직 잘 못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유명 작가들도 한번 좀 볼게요. 작가라면 그 누구든 결국 빈 공책이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문장을 떠올리기 위해서라면 방망이로라도 내 머리를 내리쳐야 한다. 오클리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클류. 그리고 존 세타입이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작가, 그 추리소설 작가인데 이분도 첫 줄을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포이자 마술이며 기도인 동시에 수줍음이다. 그리고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도 작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다. 제가 말하는 작가가 뭐였어요? 항상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책을 낸 사람 작가가 아니라 책을 낸 사람 저자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책을 한 권 내놓고 글을 안 쓴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자기네들 자꾸 작가라고 해요. 뭐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계속 내는 분들은 정말 제가 존경스럽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선민이나 영선님께서는 작가다. 우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일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글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 가끔 쓰면은 사실 그게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요. 근데 매일 쓰기 때문에 어떤 날은 어떤 주제가 쉬운 거고 어떤 건 어려울 수 있다. 왜? 어떤 주제는 선배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미 쓰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 영진선배 영선께서 육아에 대한 걸 써라 그러면은 이게 뭐 경험이 많잖아요. 막 애들 키우고 뭐 하고 뭐 영진 선배님 애들 키워가지고 뭐 시집 다 보내시고 뭐 사위도 있으시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이만한 그 경험치가 있는 것들은 글 쓰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모르는 분야.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쓰세요. 요새 막 메타버스가 뭐야? 버스야? 저도 몰랐어요. 버스인지 뭔지 뭐 메타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무슨 가상세계 이런 거래요. 근데 모르는 분은 당연히 못 쓰겠죠. 그러니까 일단 쓸거리가 너무 많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쉽고 어떤 날은 어려운 건데 결국에는 쓰다 보면 모르는 게 투성이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유명 작가들도 글쓰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마음을 놔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럼 결론은 내가 쓰고 싶은 주제 한 가지에 집중해서 쓰고 또 쓰고 고쳐 쓴다. 전제는 뭐다? 나를 좀 내려놓고 솔직하게 쓰되 수위 조절은 좀 하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인들한테 굳이 내 막 안 좋은 과거를 다 오픈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쓰고 싶은 주제 한 가지에 대해서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되 너무 좀 그런 거에서 내가 너무 막 나를 낮추고 이런 건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쓰되 쓰고자 하는 주제에는 집중해서 일단 제가 그래서 초고는 뭐다? 양을 채워놓은 거고 쓰레기다. 왜? 일단 초고는 한 번에 글을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면은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심플하게 쓰되 한 가지 중 한 가지만 쓰시고 한 번에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쓰고 또 고쳐 쓰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글 쓰기 전에 한번 저는 어떤 의식 같은 걸 해요. 막 이렇게 뭔가를 하더라도. 이게 잠재의식하고 관계가 있는데 아마 영수 선배님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뭐 지금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도 이게 학원이라는 게 되게 좀 확신이나 영수 선배님도 그렇지만 자기가 잘 안 됐을 때 힘들 때 어떤 영수 선배님, 영수 선배님 이렇게 자기가 힘들 때 자기 확신을 많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거를 저는 글쓰기도 한번 붙여보자. 저는 항상 딱 그 글쓰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지금 글이 지금 잘 쓴다고 생각은 잘 안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이 쓰는 만큼 지금만큼은 내가 이 주제에 관해서는 최고로 뭐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어떤 작가보다도 내가 이런 가장 멋진 글을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한 10분, 10초 정도를 눈 감고 계속 되뇌어요.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을 또 이렇게 넣는 게 그 조세 머피의 잠재의식 책 뭐 좋은 거 많잖아요. 뭐 제가 책 한 권 소개를 해드리면 그 커피 한 잔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것도 조세 머피 책인데 좀 보이지가 않는데 하여튼 그 책에 보면은 항상 내가 대단하다. 내가 오늘은 좋다. 이게 학원이라는 게 결국엔 내 잠재의식의 뇌라는 거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 속에 이걸 집어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멋진 글을 쓰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 좀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울 때, 나는 최고야. 나는 오늘 멋진 글을 쓸 걸 계속 되뇌다 보면은 좀 약간 쓰기가
수월해질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보잘것 없어도, 그러니까 내 글이 아직도 초라하지만 좀 부족해 보여도, 그러니까 꼭뭐 초라하고 그게 좀 약간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내 글이 남들에 비해서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약간 안 좋게 보여도 이 글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영선배님 살아온 어떤 얘기들, 영선배님께서 그 지금 살아오시면서 했던 그런 글들이 그 후배들 아니면 그 밑에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내 글이 그때 말씀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내가 쓰는 글이 누구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쓰면은 좀 더 수월해지실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2019년에 트렌드 코리아 책에서 이제 업그린가는 책이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업그린가는 그 10개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좀 약간 유행어처럼 또 번졌고 약간 가장 이슈화 됐던 키워드가 업그린간인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못 쓰면 어때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쓰면 되는 거고 오늘 아예 못 썼다 하더라도 내일 조금을 쓰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 내가 못 썼으면 오늘 내가 한 줄 더 쓴다는 생각으로 조금 조금씩 나아간다.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제가 그냥 제 글을 계속 쓰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쓴 글 봐도 제가 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냥 막 저도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출근 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올리고 가야 되겠다 막 써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회사 갔다가 점심시간에 조금씩 고쳐보는데 그 사이에 좀 제 블로그 와가지고 읽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글이면 조회수는 많은데 공감이 또 많이 없어요, 진짜. 근데 고쳐놓고 또 올려보면은 그때부터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딱 썼을 때 내가 쓴 글이 좀,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읽어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글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못 썼으면 내일 또 그냥 즐겁게 쓰고 재밌게 쓰고 그러니까 잘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이든 독서든 글쓰기든 뭐든 간에 내가 이걸 잘해야 되겠다. 물론 좋아요. 그게 목표가 있으면. 근데 잘해야 되겠다는 게 어떤 기준에서 잘해야 될까요? 그게. 그냥 결국에는 잘해야 된다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진짜. 제가 만약에 글을 썼는데 단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재 선배님이 엄청 이렇게 제가 아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정민 작가가 뭔가 6년 동안 계속 썼고 그러니까 내가 읽었을 때는 괜찮아 보이니까 그리고 책을 또 많이 냈네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먹히는 건데 만약에 그냥 생뚱맞게 막 와가지고 글을 쓰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죠?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글을 조금씩 쓰시면서 내가 잘 쓴다라는 아까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내가 최고의 작가고 누구한테는 내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쓰시면 마음 편하게 지금처럼 즐겁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쓰다 보면 정말 이게 습관이 돼서 글을 안 쓰면 또 이게 너무 이게 답답하네.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재 선배님, 영선배님 잘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안 될 때는 이런 동기부여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앤 케일리 롤링이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1번, 2번 방법입니다. 그 해리포터 쓸 때, 그리고 결국은 대박이 났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계속 쓰다 보니까 결국엔 성과가 났다는 건 누구나 아는 진리인데 그 누구나 아는 진리를 포기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하고 한다는 사실이 글쓰기에도 연관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다? 실행하고 계속 지속하자.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과가 온다. 이게 제가 해본 인생의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쓴 글이 제가 있었죠. 블로그에 아직치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그 글 자체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필생 역작이 나올 때까지 글을 쓸 겁니다. 만약에 역작이 나와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뭔가 뭐 꼭 이름까지 날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지금 책보다는 더 역작으로 남기면은 그때 가서 글쓰기를 좀 그만두고 다른 걸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써보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처음 개념이 글쓰기 구성 방식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건데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글을 쓰시면서는 그냥 막 쓰셔서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제가 서평 쓰기 할 때도 말씀드렸고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선배님들이 어떤 글쓰기를 쓰실 때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고 제가 지금 일을 할 때도 땅에 대해서도 어떤 설계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하면은 쓰기가 쉬워요. 글의 설계도도 구성 방식이에요. 저는 구성 방식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어떤 키워드를 먼저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어떤 에피소드 써야 될지 먼저 정해놓고 한 줄 키워드나 뭐 한 단어든 한 줄이나 먼저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다 살을 붙여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좀 익숙해지니까 쓰지 않고 이제 머릿속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쓰거든요. 일단은 글 쓰기 전에 구성 방식부터 생각을 해보자. 내가 주제를 받으면은. 그래서 그게 가장 쉬운 공식이 이겁니다. 남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글,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글보다 남들에게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글에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이 공식이 프렙 구조예요. 앞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남들한테 공감을 할 수 있고 책 쓰기는 원래 기본적인 제가 쓰는 구조가 뭐였어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그 순서대로 제가 쓰라고. 이거 플러스로 그 다음에 영선님께서 내가 어떤 좀 방법을 알려주거나 내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어떤 논증하는 글을 쓸 때는 이 프렙 구조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PREP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발음이 좀 아직 안 나는데 P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말대로 하면 우리 그 글쓰기 구조는 양가식, 두가식, 미가식이 있죠. 두가식은 주제를 먼저 처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식은 먼저 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제를 얘기해 미가식이에요. 양가식은 처음에 주제를 때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주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프렙 구조는 우리나라의 양가식하고 똑같아. 그리고 글쓰기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구조가 양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렙 구조 양가식을 일단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따가 제가 어떻게 썼는지 예시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영진 선생님 음성께서 제가 어떤 주제를 드렸잖아요. 그 주제에 대한 거를 이제 포인트 그 주제를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근거를 쓰시고 리즌이 그 근거에 대한 예시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를 이그젠플을 해서 이게 E예요. PRE.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핵심을 강조하는 게 PREP에서 프렙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노하우, 어떤 방법론이나 논증할 수 있는 글 중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구조 방식이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다 나와요. 이 글쓰기 구조들은. 그럼 제가 이걸 갖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글 중에 제가 뭐 3가지 방법을 옛날에 썼던 글 중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썼던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은 방법론에서 버려야 할 그 3가지로 썼어요. 이게 프렙 구조로 쓴 거거든요. 보세요, 선생님. 앞에는 이제 조금 살을 붙인 거예요. 이제 이게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매일 쓰다 보면은 버려야 할 그 습관 3가지를 소개해 본다. 오늘 주제가 이게 P예요, P. 제가 글쓰기 습관 3가지를 소개해 본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거죠, 그죠? 이게 P예요, P. 그럼 R이 이거예요. R이 오늘 그 근거가 버려야 할 습관 3가지가 뭐냐? 어려운 단어 쓰지 말자. 문장은 짧게 쓰자. 내 생각으로 글을 쓰지 말자. 그래서 보통 R은 3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스피치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선배님들이 어떤 방법론을 알려준다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근거는 3개 정도를 나열해라. 그래서 이게 R이에요. 리즌.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운 단어 전문 용어로 쓰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에 대한. 그러면 왜 쓰지 말자고 생각 제가 제 예를 들었죠. 제가 땅 묵히지 마라 책을 쓸 때 출판사 객관으로 틀은 첫 마디가 어려운 단어 전문 용어는 빼세요. 대표한테.
그게 제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단어 쓰지 말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그젠플, 이에 대한 그 예시를 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썼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P 다시. 그래서 버려야 할 글씨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소개했다. 그래서 이 버려야 할 습관을 버려라, 여러분들도. 제가 딱 이 프랩 구조로 쓴 거, 이 글이. 어떠세요? 딱 구조가 딱 나오니까 딱 읽기가 편하죠. 노하우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쓴 글에 원래 제가 썼을 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이 글 같은 거 보시면은 비운 것도 중요하다는 게 이게 주제였잖아요. 그럼 이게 처음에 경험을 쓴 거예요. 제 경험을. 9년 전 다녔던 회사에서 너무 정신이 없었다. 경험 썼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써가지고 제가 감정을 썼어요. 너무 귀찮아서 막 아니을 모른다. 경험과 감정을 녹여 썼죠. 이렇게. 경험 쓰고 감정 쓰고. 그래서 제가 뭐 했다. 그러다가 결국엔 너무 힘들어서 이 경험 감정이 또 같이 나왔죠. 사표를 냈고. 그러다가 이제 비워야 산다라고 제가 주제를 쓰면서 이제 제가 경험과 감정에서 느낀 가치와 의미로 뭐라고 썼어요? 현재 번화 상태에서 이렇게 멈추자. 천천히 살펴보면서 내려놓자. 심신을 비우자. 이렇게 썼죠.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갖고 한번 선배님들이 한번 병행해서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요 프랩 구조로 이제 썼던 거는 어떻게 쓰시는지 알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려우면 제가 쓴 글 중에 어떤 방법 뭐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해놓은 게 다 프랩 구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글쓰기 책 중에 뭐 송숙희 작가님, 유명한 여자분 작가님 계시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분이 뭐 오레오 법칙이라고 뭐 하버드 글쓰기 비법 책 보면 오레오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오레오가 이 프랩 구조를 말만 바꾼 거예요. 오라는 게 어피니언, 의견. R의 리즈는 똑같아요. 이거 E는 똑같아요. 둘가 O로만 바꾼 거예요. 책 쓰기 할 때 어떻다? 짜깁기만 하면 된다. 똑같은 이론인데 말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나온 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그렇게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가장 쉽게 쓴 게 프랩 구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기승, 변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기본적인 제가 쓰는 기본 두 가지. 그러니까 영수선생님, 영수선생님께서 본인이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본인만의 프레임이 생기실 거예요. 그거를 기본 가정으로 하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변화를 하자. 보세요. 글쓰기 책 중에 가장 바이블로 생각하는 책이 제가 한번 꼽으라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강원국의 글쓰기 책이에요. 갖고 계세요? 강원국의 글쓰기 책이 이 책이 제가 시중에 놨던 책 중에 가장 그 글쓰기 바이블은 때문에 한 권 사서 보세요. 강원국 글쓰기 책은 진짜 잘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 나중에 10월 달에 나오는 제 닥치고 글쓰기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도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노하우를 담았기 때문에 10월 초에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그 원고가 아직 안 넘어오네요. 일단은 지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강원국의 글쓰기 나온 책이 되게 정말 자세히 디테일하게 썼어요. 거기 나오는 그 구성 요소를 나오는데 한번 보면은 칼럼도 현상 진단 해법으로 이렇게 쓴대요. 신문에 나오는 책이 현상 진단 해법으로 쓰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어떤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관한 칼럼 썼다고 치면은 처음에 칼럼도 보면은 어떤 현상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그러니까 모델하우스가 장사진을 잃었다.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 지금 딱 그 짝이죠. 지금 시대가. 그럼 진단을 해보는 거 왜 이랬는지. 그럼 중간에 본론에 보면은 지금 집이 공급이 안 되고 투기 세력이 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됐다. 그럼 마지막 해법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칼럼도 현상, 진단, 해법 이런 구성 요소로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신문 보실 때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구성성이 돼 있구나.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도 글의 구성 요소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남의 글을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선배님들 글을 쓰실 때도 적용을 해봐라. 그러면 오히려 더 적용하기 쉽다. 그리고 홍보하는 글도 만약에 이제 뭐 영수 선배님과 영수님께서 자기 사업을 하신다 치면은 홍보하는 글도 보면은 처음에는 내 어떤 음식이나 아니면 내 강의나 이제 상품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하고 그럼 이걸 갖고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럼 이걸 갖고 어떤 이익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수준으로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특징과 장점이 있고 이 제품 썼을 때 이런 이익과 혜택이 있다. 그 다음에 특징 앞에 홍보 구문을 넣는 거죠. 미끼 상품으로. 아, 이걸 하면은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걸 보고 닥치고 글쓰기나 다른 뭐 이렇게 과정을 만들 때 그런 홍보 문구를 써본 거예요. 아직도 제가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문도 이렇게 어떻게 된다? 구성 요소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논증하는 글이 주장, 이유, 근거, 예시, 제주장. 이게 뭐였어요? P, R, E, P. 프렛 구조였죠. 이게 논증하는 글의 가장 기본적인 그거예요. 기본이라고 나오잖아요. 논증하는 게 기본이다. 이게 PREP에서 프렛 구조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 노하우가 아까 알려드린 거.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꾸짖는 글도 보면은 아이한테 꾸짖을 때도 보면 질책에 대한 사유를 적시하고 혼내는 심경을 적고 싫은 소리 하는 이유 및 설명을 한다. 그 아이들한테 말을 할 때도 이런 소드들을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가 왜 혼나는지 이유를 얘기해주고 이런 얘기는 아빠의 심정은 네가 아니야. 내가 싫은 소리를 왜 하겠니? 네 잘 되려고 하는 얘기지. 결국엔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처럼 선배님처럼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가. 결국은 그 오마주가 되는. 아, 그 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할아버지랑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아빠나 잘하라고. 결국은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도 읍내도 찬양, 은혜에 대한 감사, 회개, 간구, 다시 감사,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글에도 이런 구성 요소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성 요소는 다양할수록 좋다. 그래서 구성이 치밀해진다. 그래서 선배님들도 자기만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 봐라. 가장 오늘 중요한 것보다 글쓰기 전에 구성 요소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에피소드를 어디다 넣고 어떻게 쓸지 키워드를 먼저 줬고 거기다 살을 붙이면 글쓰기가 어떻게 된다? 한결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구성 방식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 문장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쓰세요. 일단은 문장은 짧게 쓰고 쉽게 써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왜? 단문으로 써야 가독성이 좋아진다. 문장이 길어지면 가독성 읽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독자들이 봤을 때 이해도 어렵고 그래서 문장은 항상 짧게 써라. 그래서 이 가독성이 되게 좋은 책들이 김종원 작가님 책이나 특히 이현대 작가님 책 같은 경우가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문장이 딱딱 끊어져서. 저도 그래서 제 글이 요새 좀 읽기가 쉽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일부러 되게 문장을 짧게 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다 짧게 쓰거든요. 웬만한 군더더기 빼고. 내가 그랬다. 누가 그랬다. 계속 그냥 짧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문장을 짧게 쓰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쓸 때 그냥 쓰려고 하지 않고 번역하자라는 게 뭐냐면 문장은 처음에 선배님들, 영재 선배님, 영수님께서 쓸 때 내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것을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내 심상이라 하죠. 내 떠오르는 마음과 생각이 마음심, 생각상 해가지고 이 심상을 그대로 타이핑을 치면서 그대로 내 한글에 전해지는 게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일단 치세요. 그냥. 문장이 길어져도 되니까. 똑같은 초고 쓸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쓰시고 길어주고 나서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하자? 고쳤을 때 짧게 끊어 쓰자. 고쳐 쓰자. 그러면은 글쓰기가 진짜 쉬워진다. 이 방법만 알고 계십니다. 구성 요소와 생각난 대로 쓰되 한 번에 쓰고 그때 문장 쓸 때 이제 고칠 때 어떻게 하자? 낭독하면서 선배님이 쓰던 이 글을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을 빼고 문장을 길어진 거는 계속 했다, 뭐 했다, 다다다 해가지고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면 다 다로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쳤으면은 좀 더 쉬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첫 문장을 좀 쉽게 쓰는 방법 한번 좀 같이 알아볼게요.
첫 문장, 마무리,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첫 문장 쓰기 위해서 한 7가지 있는데 7가지에 대한 걸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딱 갖고 있다가 공식처럼 쓰세요. 첫 번째는 책에 나오는 인상깊은 구절이나 명언을 일단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일단은 인상 깊은 구절이나 명언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실패력 제 책 보시면 두 번째 책 보시면은 아니면 이번에는 아주 작은 성장이 공저 쓰신 거 봐도 다 앞에가 명언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그래서 쓰고자 하는 주제와 명언을 찾아서 첫 문장 쓰는 건데 만약에 제가 오늘 드린 주제가 실패라고 한다면 거기에 네이버에 쳐가지고 실패 명언 쳐보세요. 그러면 제일 위에 이렇게 떠요. 이게 네이버에서 뜨는 창이거든요. 제일 위에 명언 치면은 그럼 거기서 선배님이 이렇게 다 있어요. 지금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한번 찾아가지고 주제에 맞게 이야기한 명언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에 맞는 경험을 사례로 들면서 쉽게 글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명언을 그냥 갖다 써도 저작권에 안 걸리겠냐? 저작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죽고 70년이 지나면은 그 권리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언은 어때요? 천구명대 사람들, 가장 최근에 천구명대 사람들, 아니면은 뭐 1800, 뭐 한 100년, 200년 전에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많죠. 근데 물론 지금 뭐 셀럽들, 유명인사들이 쓰는 것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페리스 힐튼의 명언을 갖다 썼어요, 두 분이, 선배님께서. 근데 페리스 힐튼이 선배님들 그 쓴 글 보고, 아, 이 저작권 침해했습니다. 메일을 만약 보냈다 쳐요. 그 메일을 한글로 보낼까요? 영어로 보내겠죠. 그 페리스 힐튼이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썼던 글을 다 읽어보겠어요? 그 영어로 왔어요. 그 영어 또 번역해가지고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썼다. 용서해달라. 보기 부미.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까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바쁜 사람이 그 수억 명이 있는 사람들에 일일이 다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만 썼겠어요? 독일에 있는 다른 사람도 페리스 힐튼 아는데 독일어로 썼겠죠. 그럼 그 페리스 힐튼 독일어로 내 거 왜 찾았었냐 이러면은 그럴 일이 절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갖다 써라 그냥. 그래도 난 불안하다. 난 새가슴이다 이러면은 저작권이 가장 안 걸리는 책이 이소구화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과 이소구화는 어떻게든 갖다 써도 돼요. 그거는 누가 뭐라 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선배님들이 성경에서 갖고 온 어떤 몇 구절에 이랬다. 뭐 요한이 어땠다. 뭐 디모데 전서인가 뭐 디모데 후서 같은 뭐 거기에 나온 뭐 그런 구절이 있다. 뭐 그걸 갖고 쓰시고 이소구화는 아주 오래된 얘기잖아요. 신원 미상에 대한 얘기들. 아니면 탈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은 책을 쓰실 때도 인용할 때 가장 좋은 책들이다. 팁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명언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노래 가사나 드라마, 영화 대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날에 있었던 사건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영진 선배님이나 영수 선배님께서도 본인한테 자기에게 특별했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배우자를 처음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배우자 결혼했다거나 첫 애가 태어났다거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혼을 했다거나 뭐 사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좀 안 좋은 기억들도 분명히 그런 특별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첫 문장을 한번 써보시는 거죠. 아니면 누구나 아는 우리가 메가 이벤트를 하죠.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라면은 뭐 누구나 한국 사람이 아는 그런 이벤트들. 예를 들어서 뭐 2002년 월드컵 4강이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었던 큰 사건들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큰 사건들을 그걸 갖고 첫 문장을 갖고 오는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 4강에 올라갔다. 이렇게 첫 문장 딱 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유상철 선수 같은 경우에 뭐 글을 쓴다 했을 때는 그때 2002년도에 우리가 정말 그 유상철 선수의 골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냐. 뭐 그 사람의 명복을 빌어본다 했을 때 뭐 그런 글을 쓰는 거죠. 이렇게 첫 문장에. 아니면 뭐 선배님들의 뭐 영수 선배님께서도 뭐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날, 뭐 이 사람하고 내 결혼한 운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거를 한번 첫 문장 써보세요. 그러면은 첫 문장을 쓰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날의 특별하거나
분위기를 첫 문장 쓰고 그 사건을 해서 파생된 경험 같은 게 그 다음에 계속 쭉쭉 나오겠죠, 경험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화생방인데 제 생애 제일 최악의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 그 화생방에 딱 들으면 그 가스를 마시면 정말 온갖 오물들이 다 튀어나와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좀 더러운 얘기해서 근데 모든 제 구멍이랑 구멍들은 다 나오더라고요. 아, 지금 가서 들어가라면 저도 비위가 약하거든요. 저는 제가 웬만한 음식은 어릴 때 정말 가려 먹어가지고 엄마가 되게 편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잘 먹는데 커서 그래도 못 먹는 음식이 뭐 선지, 내장탕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비위가 약해서 못 먹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생에 특정한 딱 있었던 사건을 한번 써보자.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어떤 장소, 사람, 관찰. 어디 간 적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배님들이 오늘 이 주제를 봤는데 도저히 난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 방법 써보시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간 적이 있다. 커피숍에 간 적이 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을 봤다. 그러니까 그 주제와 비슷한 게 생각이 나신다. 그럼 쭉쭉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별에 관한 주제를 제가 드렸는데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 뭐 이별해본 기억이 없어. 그러면 그럼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커피숍에 가서 그릇으로 갔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남녀, 뭐 젊은 남녀가 싸우고 있다. 그 들리잖아요, 또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그럼 둘이 그러면 어디에 커피숍에 갔다. 이 두 커플을 봤다. 일단 두 문장이 나오죠, 처음에.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적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남자가 일방적으로 양다리를 거쳐서 그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글이 또 나오겠죠. 이별할 때도 주제가 환승 이별하지 말고 제대로 깔끔하게 이별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간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을 봤다. 이렇게 시작을 해도 좋다. 그 두 번째, 아니, 네 번째는 사자성어나 속담, 격언. 이건 첫 번째랑 비슷한 거예요. 명언을 쓰되 명언 말고 선배님들이 만약에 어떤 고사성어나 속담이나 이런 격언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고 한번 써보자. 그거를 첫 문장 써보자. 감탄고토 뭐 아니면 사필기 좀 이렇게 써놓고 반드시 일은 돌아가게 있다. 그걸 쓰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계절 날씨를 써보는 거예요. 뭐 딱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봤는데 날씨가 흐리다. 비가 내린다. 마음이 울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잖아요. 옛날에 뭐 헤어졌던 그녀가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고 나서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더 짜증이 난다. 내가 왜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이 화상아. 이러면서 막 이런 글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냥 이제 평범한 일상을 쓰는 거죠.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인에게서 뭐 아니면 영생께는 내가 아는 지인이나 내가 아는 친구에서 통화를 했다. 힘들다. 요새. 그러니까 일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쭉 쓰는 거예요. 전화가 왔다. 아니면 누구를 만났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요새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폐업했다고 하더라.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해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답답해서 전화를 했더라, 이 친구가. 근데 뭐라고 나도 할 말이 없었다. 왜? 나도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갖고 왔으면 어떤 주제를 이제 풀어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덟 개구나. 일곱 번째는 뭐뭐를 좋아한다, 뭐뭐를 싫어한다로 한번 첫 문장을 써보세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만약에 정말 생각이 안 나면 이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주제가 사랑이다 그러면 나는 사랑을 좋아한다. 그럼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첫 문장이 나오면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올 거야? 그 이유가 나오겠죠. 왜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막 영진 선생님께서 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사람 왜 좋아하는지. 영수 선생님께서 나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집에는 다 있다. 뭐 이런 그럼 문장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글쓰기가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 첫 문장을 쉽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이게 이제 강제 연결법이라 해가지고 가장 글쓰기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제 연결법으로 해서 서로 다른 명사를 두 개를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는 실천이다. 아니면 뭐 텔레비전은 뭐다. 그러니까 직유법하고 그러니까 은유법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강제 연결법을 써가지고 첫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에서 정의를 내리거나.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황선혜 작가의 강의는 뭐 쓰레기다. 들어보니까 별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비하는 아니지만. 첫 문장을 이렇게 8가지로 쓰면은 굉장히 쓰기가 수월해진다. 그래서 오늘은 구성 방식과 연결하면서 첫 문장도 이렇게 한 번씩 한번 이 8가지 방식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평소보다 글쓰기가 좀 더 수월해질 거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글쓰기가 그러면 첫 문장을 적었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도대체. 마무리가 안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무리는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프랩 구조에처럼 썼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냥.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행복하자 이랬으니까 나는 이래서 행복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끝내도 돼요. 내용 요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반전의 묘미는 좀 글을 많이 썼던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건데 이렇게 좀 약간 유쾌한 글이나 좀 재미있게 써보려고 하는 글들 있잖아요. 좀 약간 그래도 맨날 무거운 글만 쓸 수 없잖아요. 가볍게도 쓰고 좀 좋은 글, 재밌는 글도 쓰고 이럴 때 반전을 좀 한번 좀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에세이 쓸 때 많이 쓰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2번 갔다라는 에피소드로 쓰는 거죠. 다시는 가기 싫은 군대를 또 가게 된 거예요. 진짜 근데 너무 생생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꿈이었다. 그렇죠. 내용을 쭉 쓰다가 끌려갔는데 마지막에 했더니 꿈이다. 그 옛날에 이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파리의 연인 같은 거. 한참 오래됐지만. 박신양하고 막 김정은이 한창 뭐 잘 되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 회 어땠어요? 꿈이었다. 아, 완전히 다 확 그냥 다들 재밌게 봤다가 확 깨졌죠. 이건 반전이 아니라 시청자를 우롱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반전 영화는 이제 뭐 식스센스나 뭐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절름발이가 돌아올 때 씩 웃고 그때 끝나는 게 그 범인이 걔였고 근데 그게 진짜 소름 돋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식스센스 같은 경우도 원래 아이가 죽었는데 그거를 계속 봤더니 혼자 계속 대화하는 그 대화하는 장면이었는데 결국엔 혼잣말이었고 그게 어떤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죠. 그런 거를 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돌려서 한번 해도 사람들이 와, 쭉 읽다가 뭐야 이렇게 한번 또 글을 쓰는 것도 좋다. 근데 이거는 반전은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이번은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써먹을 때 한번 써보셔라. 그리고 세 번째가 많이 쓴다. 나의 다짐이나 결심. 그러니까 쭉 쓰고 나서 나도 오늘부터 행복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럼 여기서 딱 끝내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나도 오늘 아이들한테 잘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결심했다. 다짐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면 돼요. 거기서 더 좀 깔끔하게 더 나가면 4번이에요. 있는 독자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그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던지면은 오히려 더 깔끔하겠죠. 그리고 5번째로 아까 첫 문장에 명언이나 속담을 썼는데 마지막에 명언과 속담을 쓰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마지막에 쓰게 되면 오히려 쭉 글을 읽다가 선배님들이 어떤 명언을 마지막에 딱 썼어요. 그러면 더 공신력이 또 생겨요. 글에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딱 마무리될 때 정말 딱 환기가 돼요. 그러니까 강의나 스피치 할 때도 보면은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어떤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아, 되게 신뢰가 또 가고 되게 또 감동도 오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 강의나 강연할 때 많이 쓰는 게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제가 그 저기 말을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스피치 결론 내는 거랑 글의 결론 내는 거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고 글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피치를 한다거나 마무리하는 방법도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책도 많이 보세요.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을 보면 거기서 갖고 와가지고 글을 구성하는 방식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표현력이라는 게 있는데 글의 표현을 조금 더 세련돼지는데 요것만 생각하시면 2개만 생각하세요. 비교하고 대조만 잘하면 되고 일단 비유만 잘해도 되고 그럼 일단 비교와 대조는 뭐냐? 비교는 같은 대상을 같이 비교를 하는 거고 대조는 같은 대상을 다르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호국의 글쓰기 나온 책인데 보면 글쓰기의 운전을 비교한 책이에요. 가끔 써보시다가 한번 이런 것도 써보세요, 선배님들. 음식과 뭐 글쓰기를 비교한다 그러면 잘 보이진 않는데 보세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운전은 출발지가 있다. 근데 글쓰기도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운전도 앉아서 출발하는 데가 있고 글쓰기도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게 딱 두 개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운전은 도착하고자 하는 지점이 있다. 그 글도 주제와 핵심 메시지 쓰는 것이 글쓰기의 목적지다.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뭐 내가 오늘 가고자 하는 끝이 목적지인데 글쓰기도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메시지가 나의 목적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써도 조금 글이 세련될 수 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조금 늘리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비교와 대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오늘 만약 어떤 글을 쓰실 때 어떤 대상과 이 주제를 한번 비교를 해서 뭐 꼭 많은 걸 쓰려고 하는 거 한두 줄만 써보세요. 그래도 이 표현력이 좀 좋아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표현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교법이 있는데 비교법. 비유를 잘 써도 비유를 잘해도 글이 좋아진다. 그래서 비유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법과 은유법이 있는데 비교법은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비유한다는 게 준말이거든요.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처럼.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유법이에요. 쟁반같이 둥근 달, 뭐 호빵맨같이 생긴 형상열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침에 얼굴 좀 부었죠. 제 아침에 강의를 하면은 진짜 얼굴이 호빵만 해져가지고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머리를 좀 깎아서 머리를 좀 올리고 있는데 훨씬 좀 낫나요? 인상이? 그러면 좀 보름달같이 인상이 환해질 뭐 같이 항상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는 거고. 은유법은 아까 말했던 그 첫 문장 썼을 때 강제 연결법 말씀드렸죠. 뭐뭐와 뭐뭐. 그래서 뭐뭐는 뭐뭐다로 해서 서로 다른 거를 이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간접 비유로. 그래서 은근히 돌려간다는 글이거든요. 그 은유법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보면은 소설책들, 에세이 책들이 많아요. 은근하게 독자들한테 생각을 좀 하라고 하는. 그래서 은유법을 좀 많이 쓰는 연습도 아마 해봐라. 강제 연결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는 뭐뭐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단어를 두 개를 연결시켜 보는 거죠. 글쓰기, 독서는 잠이다. 뭐 독서는 마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왜? 그럼 왜라는 게 나오겠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써도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보면은 선배님들이 에세이도 쓰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분들이 에세이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왜냐면 자기 얘기를 쓰고 싶기 때문에. 제가 에세이 책을 낼 때 어떻게 썼는지 한번 제 방법을 한번 좀 나눠보면은 일단은 에세이라는 건 뭐예요? 수필, 산문 다 비슷한 맥락의 책인데 내 일상을 쓰는 거를 에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그렇게 내리거든요. 그러면 선배님은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누구나 살면서 아까 좋았던 추억이나 슬프고 아팠던 경험들은 하나 이상씩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죠? 아무리 그냥 조용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그런 그 큰 좋았던 나빴던 간에 큰 메가 이벤트들은 항상 있어요. 그 큰 추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들이 항상 남거든요. 그런 거를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고 그거를 종이를 꺼서 한번 적어 보세요. 간단하게. 그러면 그걸 갖고 소재로 한번 써봤던 생각하면 드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 보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좋았던 추억들, 아팠던 경험들이 그 에피 하나를 골랐다면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면을 한번 묘사를 해보세요. 이별을 했다 이런 것들을. 그 저 같은 경우는 에세이 쓸 때 뭐 이제 또 집사람한테 혼나겠지만 옛날 여자친구 헤어졌을 때 그런 헤어진 다음 날이라는 글을 쓰고 그때 옛날에 이제 막 군대 있을 때 도망갔던 공식 거꾸로 썼던 그 여자친구 얘기를 쓰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천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상병 때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거든요. 뭐 한 20년 더 지난 얘기인데 제가 갑자기 막 연락이 안 되니까 상병 달자마자 연락이 안 되고 바로 휴가를 나왔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인천 부평 살았었는데 그쵸. 근데
휴가 전날까지 연락이 안 되다가 전날 밤에 진짜 겨우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기로 했어요. 월미도에서 보자 하더라고요. 월미도 갔어요. 월미도 갔는데 월미도 좋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근데 거기 안에 술은 못 먹겠고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시켜서 이렇게 먹다가 너 왜 내 연락도 안 받고 왜 갑자기 그러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지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냥 여자들 보면은 자주 뭐 못 보고 뭐 또 그런 뻔한 레파토리 얘기하다가 네가 이제 입대하고 나서 다른 학교 친구였는데 자기 과의 선배가 복학을 했대요. 그 친구랑 만나기로 했다.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계속 보다 보니까 어 너는 정작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같이 있어요? 뭐 타령해요? 그러고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또 어린 마음에 그냥 옆에 있던 물을 얼굴에 확 부어버리고 꺼져라 그래 잘 살아라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 한동안 되게 힘들어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얘기한 거를 실제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왜 그래요? 그렇게 묘사를 하면은 독자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 묘사한 거를 지금 영선뱅이가 상상이 되잖아요. 에세이는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대화체를 쓰고 아니면은 내가 물을 던졌다. 걔가 얼굴에 완전히 생쥐처럼 완전히 됐다. 걔가 소리쳤다. 야, 뭐 하는 거야? 너한테 하는 마지막 복수다. 한 번 더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진짜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글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세이는, 제가 생각한 에세이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를 하고 그 감정도 어떻게 보자? 감정도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비유를 섞어서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쓰는 것들, 잘 쓴다고 했던 글은 못 쓴다 이렇게 떠나서 독자들한테 상상하고 잘 읽히고 독자들이 봤을 때 같이 상상하게 하는 그런 게 좋은 에세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일단 에세이는 이제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만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최영진, 이영숙만의 그런 에세이가 된다. 사람이 성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못 쓰더라도 투박하더라도 솔직하고 담백하게 내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잘 세부적으로 잘 묘사할 수 있으면은 그것으로 같이 공감하고 울고 웃게 할 수 있는 자체가 가장 좋은 에세이가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에세이 글을 쓰실 때 이렇게 한번 써봐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책 리뷰 쓰는 거 지난번에 했었는데 한 번 더 보시면 책을 쓰실 때도 책 읽고 나서 항상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글쓰기가 왜 어렵냐. 구성 방식을 생각을 안 하고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리뷰 쓸 때도 요 프레임을 한번 써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에는 내가 오늘 왜 이 책을 읽게 됐는지 그냥 토막을 써보세요. 그 다음에 책도 소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자와 목차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론에서 선배님이 책을 읽었을 때 뭐 인상 깊거나 감명 깊고 이렇게 밑줄 긋잖아요. 그런 거를 한 세네 개에서 5개 정도를 모아셔가지고 그거를 구조를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 생각을 조금씩 적어보세요. 그게 본론이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핵심 메시지가 뭐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떤 소감이 있는지 마지막에 딱 쓰면은 한 편의 리뷰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으로 한번 책을 읽고 나서 한번 써봐라.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글쓰기는 한 주제를 꾸준히 올리세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이제는 내 일상글도 좋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퍼스널 브랜드나 콘텐츠를 생각하신다 아니면 내가 어떤 전문가로 성공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최서연 작가님이 하시는 뭐 1인 기업 하시겠다 그러면은 뭐 책문 여자 최서연 작가님도 뭐 친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 이제 보면은 본인이 1인 기업 뭐 도구 막 해가지고 막 사명 해가지고 막 계속 올리잖아요. 이렇게. 저는 어때요? 전 제가 글쓰기 메신저로서 글쓰기를 계속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주제를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포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제가 맨날 강의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얘기해서 그때 맞춰서 올리라 하는데 하나 더 덧붙이면은 그냥 선배님들이
꾸준하게 내가 뭐 영재 선배님이 영수증에서 내가 밤 10시에 쓰는 게 편하다. 그럼 밤 10시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밤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러면 이 블로그 주인은 보는 사람들이 이웃이 이 시간대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오네?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똑같은 주제. 그러니까 육아라면 육아에 대한 소주제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메인 주제를 계속 올리면서 중간중간에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다른 컨텐츠나 일상글을 조금씩 엮는 게 블로그를 가장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 책 카테고리 있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은 육아, 재테크, 뭐 카테고리 있잖아요. 그거를 선배님들이 내 블로그 성격부터 메인 주제 잡고 메인 주제에 대한 걸 계속 올리시면서 중간중간에 뭐 감사일기든 뭐든 그런 걸 서브로 하셔야 블로그가 좀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반응이 없는 것을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산 정리학경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유배 갔을 때 18년 동안 읽고 쓰는 삶을 통해서 뭐 500권인지 600권인지 뭐 하여튼 500권 이상의 책을 낸 사람이에요. 어떤 천재.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을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다산 정약용의 사람은 뭐 워낙 또 그릇이 큰 사람이고 근데 정약용도 글쓰기 쓸 때 방법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글을 쓸 때는 가닥을 잘 잡아야 된다. 지금도 똑같죠. 글을 쓸 때는 맥락을 잘 잡아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잡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적절한 예시와 알맞은 인용은 글의 설득이 강화한다. 다 맞는 얘기죠. 이게 정약용이 했던 얘기예요. 무작정 늘어놓아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만 쓰란 얘기예요. 중구난방 쓰면은 갈피를 못 잡는다.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밥을 먹자고 했는데 갑자기 라면을 끓여 먹어야겠다. 이러면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 흥분하면 독자들은 외면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글쓰기가 감정과도 연결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진 선배님, 영수님께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너무 슬퍼. 이러면 그래도 그대로 감정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되게 원망스러워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되게 원망스러워가지고 그냥 글을 그대로 써가지고 블로그 올린 적 있거든요. 지금 비공개 돌렸는데.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욕과 원망과 나쁜 감정이 다 뒤섞이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그러지? 결국은 독자들이 외면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썼던 황선희 작가의 글이 아니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좋은 글을 쓰려는 그런 지가 나쁜 글을 쓰고 있네? 요새 얘기하는 내로남불이죠. 내가 묘령을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니나 똑바로 읽어지, 그죠? 그리고 쓰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 어때요? 글에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말이 많은 힘이 빠지는 심플하게 쓰자라는 거예요. 정약용도 똑같은 말을 했고 조목을 갖춰 신뢰를 얹어 글에 힘이 붙는다. 조목이 지금 말하는 목차예요, 목차. 목차를 만들어 예시를 얹어야 글에 힘이 붙는단 말이에요. 글도 구성 방식을 만들어서 키워드를 넣어서 해야 힘이 붙는다.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구성 방식이 목차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을 쓰기 전에는 먼저 키워드를 잡아라. 그래서 제가 구성 방식을 해놓고 어떤 글을 써야 될지 핵심 개념, 키워드를 먼저 잡아놓고 거기다 덧붙여 쓰면 글쓰기가 쉬워진다는 거.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덮어놓고 가지 말고 갈 길을 알고 알아. 내가 뭘 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자가. 그죠? 그러니까 용성맨의 영민님께도 주제를 쓰고 있는데 내가 뭘 쓰는지도 모르면 그 글은 산으로 간다. 그 때문에 작가가 내가 뭘 쓰는지에 대한 핵심 개념도 잘 잡고 써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은 글을 잘 쓰는 실제적인 방법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라.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다는 게 잘 쓰고 못 쓰고 이게 아니라 글을 어떻게 더 쉽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풀으시는 거예요. 글을 잘 쓴다는 거는 영숙 선배님의 선배님들의 경험, 지식, 감정 등을 얼마나 내가 잘 드러내느냐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보다 내가 지금 에피소드는 시간 단위로 잘라서 생생하게 묘사를 써라. 오늘 내가 밥을 먹었다. 아니면 내가 오늘 황선희 작가의 강의를 들었다. 이런 거를 한 줄로 쓰지 마시고 이걸 시간 단위로 잘라서 황선희 작가 오늘 봤더니 아침에 봤더니 얼굴이 부었다. 근데 목소리도 가라앉아가지고 듣기 싫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지식은 좋아하는 식은 쉽고 재밌게 한번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재 선배님도 뜨개질을 잘하신다 이러면은 그 뜨개질에 대한 뭐 얘기를 쓰셨을 때 나만이 알고 있는 언어를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코를 뜨고 뭐 이런 건 나와 있는데 이 코를 뜨는 것도 코 뜨는 게 뭔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 영수님께서 식당에 어떤 메뉴를 개발하셨는데 이거를 풀고 있어요. 레시피를 얘기를 하는데 나만의 알고 레시피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봤을 때 어려운 단어. 그러니까 가장 대학 교수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읽었을 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식 같은 책을 쓸 때는 중2 정도, 한 15살, 아니 초등학교 6학년, 13살에서 15살 하는 애들도 읽어봤을 때, 아, 이게 이해가 돼야 그게 가장 좋은 시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식을 그 정도로 알기 쉽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감정은 어떻다? 슬펐다, 기쁘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되 어떻게 하자?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슬프다가 아니라 이 상황을 묘사를 해서 독자들이 영수 선배님이 만약에 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슬펐다 그러면 그렇게 알게끔 이렇게 하자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독자들은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관심이 없어요. 도움이 되거나 공감이 되는 두 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작가는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을 하셔. 그러니까 내가 쓸 때 나의 경험이나 어떤 공감이 위로를 줄 수 있는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노하우를 그 사람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글을 써서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 위로를 줄 수 있는지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는 봤을 때 더 쓰기가 쉽다라는 거. 그죠? 아시겠죠? 그리고 한개 글에는 한 개 주제만 생각을 한다. 자꾸 뭐 저기 밥 먹자 그랬는데 짜장면 시켜 먹자 하고 치킨 시켜 먹자 하고 뭘 쓰고 그게 아니라 한 개 글에는 한 개 주제만 생각하셔서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저것 욕심내다가는 다 놓친다. 심플하게 가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제가 드린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 갖고 쓰셔라. 그리고 필사를 많이 하시죠. 책을 읽다가 좋은 구조는 필사를 많이 하시는데 나만의 문장으로 다시 바꿔보세요.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죠. 좋은 문장을 내 목적어나 주어를 뭐 바꿔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선배님 쭉 글 쓰시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필사했던 한 문장을 갖고 오세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문장을 찾아보시고 거기다가 최영진, 이영숙 그 자기 그 뭐야 주어로 한번 바꿔가지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글에 딱 들어가면 되게 세련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좋은 구조는 필사해서 나만의 문장을 다시 바꿔라. 그래서 갖고 치환해라. 이 방법은 많이 쓰는데 이 방법을 많이 권했던 게 뭐냐. 제 글쓰기 선생님이었던 이인대 작가님 책에 보면 강한 독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그 글에 대한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찾아보면은 필사 같은 거는 저는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저장을 해놓거든요. 저는. 제가 쓰는 게 너무 좀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지고 이제 어떤 문장에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쓰기 동기부여 방법 중에 잠재의식에서 내 체면을 이용해서 편하게 써본다는 거죠. 그 긴장을 풀고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니까 무의식적으로 편하게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글쓰기도 처음에는 이렇게 딱 앉았는데 막 의식하잖아요. 근데 쓰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난 잘 쓸 수 있어. 나는 또 그 무의식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긴장이 풀리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또 편하게 써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 체면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한번 써봐라. 너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좀 너무 막 이렇게 좀 무겁게는 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똑같은 얘기 드리는데 한 번 쓰고 계속 고치자. 초고는 양을 채워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쓰고 계속 고쳐 쓰고 하는 게 가장 글을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해밍웨이도 많이 들어보죠. 뭐 누인가 바다를 쓸 때, 뭐 누구를 위한 종은 울리나 쓸 때, 해밍웨이는 정말 지독한 태고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은 글을 쓴 사람이었지만 그 필사의 역작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한 번 완성해놓고 한 몇 년간은 그 원고만 고쳤대요. 그래서 뭐 무기여 잘 있거라, 뭐 누구를 위한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이 다 어때요? 보면은 되게 담백한 글자는 정말 담백해요. 해밍웨이 사람이. 근데 필생 역사가 다 남았죠. 그게 메시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구성 요소도 고치고 글을 계속 고치다 보니까 쓰면 쓸수록 계속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는 재능보다 더 노력하고 얼마나 고치느냐에 따라서 글이 많이 달라진다. 근데 저는 태고를 3번 이상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역작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10번 이상 하면 이제 토할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선배님들도 책을 만약에 내실 때 계약을 하시고 태고를 출판사에서 몇 번씩 하라고 하거든요. 3번, 4번까지 하면은 아, 정말 이게 내 글을 더 이상 보기가 싫어요. 진짜로. 그런 경험을 아실 거예요. 블로그에 올린 글도 2번, 3번 고치면 짜증나거든요. 보기가 싫은데, 그죠? 근데 100쪽, A4 100쪽을 다 봐야 된다 생각하면은, 아, 이게, 그래서 고쳐 쓰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똑같아요. 한 줄에도 그냥 쓰는 습관을 갖자.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한 줄이라도 매일 쓰는 습관을 갖자. 왜냐하면 이 글쓰기도 리듬이거든요. 리듬이 빠지면은 글을 쓰는 게 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그냥 쓰는 습관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지나간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그러니까 일상의 순간들, 모든 순간들이 글 쓰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진짜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제 내면이 좀 단단해짐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배님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쓰시면서 지나갔던 내 그런 기억들이, 순간들이 다 글감이 된다는 걸 아마 실감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좀 더 써보시면 또 쓰시다 보면 어떠세요?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 내면이, 아, 내가 이랬구나 좀 느끼지 않으세요? 그게 주는 치유적 글쓰기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면, 인생 힘들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글을 쓰시고, 처음에는 내가 그 고통이나 감정을 쓰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마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쓰고 나면 또 남자치고 눈물이 많아서 왜 이렇게 울었는지. 그 여장하고 같이 해도 이렇게 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근데 남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술 먹다가 또 우냐? 미쳤니 너? 막 그래요 막. 그 정도로 좀 제가 좀 그런가 봐요. 근데 몰랐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우시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해요. 근데 보니까 엄마 성격 닮은 것 같아요. 드라마를 좋아하고. 얼마 전에 가족도 하는데 또 술을 먹다가 또 갱년기까지 왔는지 또 울더라고 제가. 조금. 그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해요. 너는 나이도 이제 뭐 많이 먹고는 남자 새끼 이렇게 울고 자빠지냐고 또 그러면 여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도 아빠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잘 아는데 뭐 툭하면 우냐고. 어? 그렇게 감정이 풍부하세요? 그럼 연기를 하시지. 이랬거든요. 아, 내가 우는 거 갖고 뭐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가 그래도 계속 거기에 이제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이제 좀 감성적인 게 그때 글을 쓰면서 많이 알았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더 가까워서 제가. 그래서 그 고통을 글을 쓰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저를 돌아보고 이제 제 내면에 대해서 더 단단해지게 되었고 글쓰기를 통해서 선배님들도 저는 나다운 사람,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제는 남들을 별 신경 쓰지 말고 남들하고 다르다는 것도 이제 내가 알았고 그 기준에 안 맞춰서 사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냥 치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나다운 사람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선배님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채팅창 한번 적어보세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 네, 띄웠는데. 쓰지 마세요. 그냥 띄워가지고. 왜, 어떻게, 무엇을 쓰고 있는가가 아니라 작가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내가 매일 쓰고 있는가. 작가라는 사람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무엇을 써야 되고 이건 둘째적인 문제고요. 내가 지금 매일 쓰고 있는가. 한번 반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진정한 작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끝까지 내려가서 써라는 책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2권의 책을 추천을 드리는데 강원구의 글쓰기는 글쓰기에 대한 스킬을 알려준 책이다. 그리고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책 자체가 뭐다? 글쓰기의 본질을 알려주고 누구나 일상에 대해서 계속 쓰면은 글쓰기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진짜 좀 되게 읽다 보면 막 진짜 울컥하는 책이에요.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래서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고 글쓰기를 통해서만 실력이 는다. 그래서 뼛속까지 내려가서 하고 글쓰기의 최전선을 지금 읽고 계시겠지만 은유 작가님 쓰던 그 책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 책 때문에 글쓰기는 일상을 쓰면서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쓰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읽고 쓰는 사람을 전파하고 싶고, 그래서 선배님도 매일 읽고 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쓰기는 잊고 살았던 내 삶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 나의 삶과 평범한 현재 일상 이야기에 나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하게 쓰십시오. 지금도. 남들이 잘 쓴 글을 비교하지 마시고 현재 나의 삶과 평범한 현재 일상에 나만의 가치를 부여하며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 어때요? 잘 쓰는 글은 없습니다. 당신의 글은 당신밖에 못 쓰기 때문에 최영진, 이용숙만의 향기가 나는 그런 자신만의 글을 쓰십시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모자이크처럼 흩어진 당신 인생의 조각을 다시 맞추고 그것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한 줄 썼으면 좋겠고 여기서 오늘도 계속 쓰시고 닦고 계속 그렇게 자신만의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한번 또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다 켜주시고 한번 우리 최영재 선배님께서는 보름 동안 쓰시면서 좀 어떠셨고 또 어떠셨는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또. 네. 저는 사실 네네. 제가 블로그를 10년을 넘게 했어도 네네. 거기에다가 제 뭐 직접적인 네. 제가 살아온 어떤 거를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꼭 제가 어떤 일이 생겼다 하면 그거를 비공개로 돌리거든요. 네네네. 네, 비공개로.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한 보름치를 쓰면서 네네. 오히려 그 카페에서 제가 아. 제 경험치들을 올렸어요. 네, 네. 올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스스로가 감정이입도 많이 됐어요. 근데 아. 그러는 중에 이제 네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